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킴이라고 하고요. 한글 이름이 있는데 제가 미국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영어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그냥 이렇게 에릭킴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좀 발표할 주제는 스마트 미디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TV나 온라인 비디오 쪽 인더스트리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TV나 어떤 비디오 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TV하고 제가 빅데이터라는 어떤 두 개의 어떤 다른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TV 산업의 미래와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TV 산업이 계속 이제 발전해가면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빅데이터랑 한번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 잠깐 먼저 드릴게요. 제가 2003년에 커넥센트라는 회사에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미국 2003년부터 이제 미국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NXP 트라이던트 쪽에 근무를 하다가 2011년에 넷플릭스에 하이어링이 돼서요. 계속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넷플릭스 그만두고 2013년에 스트림라이저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헤드오피스는 써니베일에 있고요. 종업원은 한 7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쪽은 이제 온라인 비디오, 빅데이터 가지고 이제 어널리틱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비디오 쪽에 어떤 스마트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좀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좀 제가 한국에서 지금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고객들을 만나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필요할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지금 저희 고객들이 지금 고민하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좀 주제들을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TV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트렌드로 되어 있는 인터넷 TV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TV들을 계속 리플레이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좀 젊은 세대들 트렌드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미국 쪽이 좀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쪽에 특히 TV나 온라인 비디오 쪽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광고 쪽 트렌드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소개해드리고요. 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들을 준비하고 미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세스 스토리를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넷플릭스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얘기들은 너무 잘 아시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좀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버즈피드라는 요새 신생 업체인데 굉장히 떠오르는 미디어의 어떤 샛별 같은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버즈피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시청률이라는 어떤 좀 불합리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전체 산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률의 문제점과 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TV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TV의 미래가 과연 스마트 TV일까요? 여러분 스마트 TV 써보시면서 스마트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스마트 TV를 쓰면서 스마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느리고 짜증나요. 절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졌지. 진짜 스마트 TV가 아니라 더 복잡한 TV가 된다는 거죠. 자, 4K TV. 멋있습니다. 한번 전시장에 가면 진짜 영화 볼만하고 다큐멘터리 이렇게 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사양이 높아진다고 과연 이게 TV의 미래가 될 거냐?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주 미래가 아주 집에 영화관을 놓는 어떤 미래가 꿈꿔지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 그냥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 차원입니다.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다고 해서 그게 스마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하는 동안 뭔가 자기한테 뭔가 기쁨을 주고 자기가 즐겁게 그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스마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TV의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TV 산업의 어떤 과거와 미래를 좀 보면 이쪽은 이제 미국 쪽인데 처음에 한 50년대에 여기서 지상파가 있었습니다. 한 8개 채널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이 나오면서 한 80개 채널이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케이블이나 셀룰라이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한 300개 채널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데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빨리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올리고 그걸 공유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들도 지금 기술이나 서비스나 인프라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방송국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나 인프라들이 모두 다 현재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현재를 좀 다시 좀 보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TV가 기존에 있는 TV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TV를 하나 놓고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리모컨을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아버님이십니다. 네, 아버님이 모든 채널권을 갖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전에 아침에도 뉴스 보고 퇴근하셔서 오시면 또 뉴스 보고 9시에 뉴스 보고 12시에 또 뉴스 보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아버님은 또 어떤 어머님은 드라마만 보세요. 또 어떤 가족 같은 경우 애들을 좀 존중한다. 애들 주면 엄마 아빠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TV 보시고 그 다음에 애들은 엄마 아빠 보는 거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아이패드나 아이폰 혹은 태블릿 가지고 자기 걸 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TV 우스꽝스럽게도 TV를 안 갖다 놨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넷플릭스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마 아빠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애들은 또 방에 가서 따로 봅니다. 다른 채널, 다른 프로를.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스크린 자체가 가족 모두에게 다 따로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취향 자체도 틀리고 보고 싶은 채널도 보고 싶은 컨텐츠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건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자 1950년대는 TV가 모든 것들을 좌우했습니다. 모든 권한은 TV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 이건 미국 통계인데요. 물론 한국은 좀 다를 겁니다. 한 57%가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23%가 대충 이제 그 VOD, 온디맨드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한 10%가 이제 커넥티드된 TV를 통해서 뭔가를 좀 소비하고 계시고, 뭐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라이브 방송들 보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계를 안 내봤지만 한국은 더 빨리 지금 라이브 TV의 어떤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전 세계 통계인데요. 보시면 뭐 되게 숫자가 복잡한데 나라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린으로 된 부분은 이제 TV고, 그 다음에 블루로 된 부분은 랩탑 PC, 그 다음에 옐로우로 된 부분은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태블릿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TV를 보는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 이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뭐 태블릿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밀레니얼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15세에서 35세, 그러니까 젊은 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은 TV를 보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맨 위에 빨간 부분들이 이제 라이브 TV고요. 자, 라이브 TV인데 왼쪽이 지금 non 밀레니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오른쪽이 지금 밀레니얼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온라인이나 온디맨드로 보는 비율이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층이 3배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3배 더 많이 지금 온라인이나 어떤 인터넷, 그 다음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젊은 세대들을 왜 이렇게 포커싱을 하냐면 이제 TV 산업을 흔들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미래는 이 젊은이들의 어떤 소비 성향입니다. 소비 성향과 어떤 그 TV를 보는 행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지금 TV 산업의 아니면 온라인 미디어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온라인 미디어 마켓을 조금 그쪽이 지금 좀 앞서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미국 전체 다운로드 트래픽을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린 걸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다운로드하는 미국 전체 트래픽입니다. 1등이 누굽니까? 넷플릭스. 전체 미국 다운로드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 다음에 유튜브 대충 19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뭐 이거는 뭐 HLS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운로드하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비하면 아직 존재감이 없죠. 그 다음에 훌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온라인으로 온디맨드로 보는 성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코드 커링이라는 어떤 트렌드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가입자의 증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시 네트워크, 아까도 뭐 전에도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디시 네트워크 위성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티비 넘버원 위성 사업자죠. 그 다음에 뭐 타임워너, 컴캐스트 양대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천천히.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계속 가입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지금 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5,300만 명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회사입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회사의 가입자 증가 속도입니다. 속도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넷플릭스가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유저가 자기 서비스를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저들이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넷플릭스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경쟁자, 넷플릭스 내에서도 가장 큰 경쟁자는 아마존보다는 사실은 HBO입니다. HBO가 지금 작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대충 한 3,300만 명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HBO 컨텐츠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뭐 게임 오브 스론 여기 한국에도 방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컨텐츠예요. 컨텐츠의 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컨텐츠입니다. 이 회사마저도 넷플릭스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쇼타임도 뭐 컨텐츠에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컨텐츠들 많죠. 제가 검투사 얘기인데 잠깐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 그런 아주 대표적인 컨텐츠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CBS입니다. CBS도 마찬가지고 지상파 중에 큰 지상파 방송 중에 하나거든요. 그 회사마저도 내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CNN은 이미 훨씬 많이 앞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내년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내년부터 더 급격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 비디오로 많은 기존 사업자들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사업자나 어떤 사업자든 비디오 광고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디오 광고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바는 현재 있는 어떤 TV 광고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바가 지금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면 뭐 검색, 이메일, 뭐 배너 광고, 그 다음에 비디오까지 합친 어떤 광고 시장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광고 시장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쪽 광고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TV 광고 시장이 미국은 더 높겠지만 조만간 넘어설 거라고 보이죠. 지금 온라인 쪽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내년이나 뭐 내년 초나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 그 광고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쪼개봤습니다. 역시 이제 제일 강한 데가 맨 밑에 있는 검색 시장입니다. 검색 쪽에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배너 광고입니다. 밑에 이제 배너 다는 광고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디오 광고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검색 시장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가장 빠른 시장이 비디오 광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디오 전체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어떤 힘이 지금 이쪽 온라인 비디오 광고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재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자, 지금 이 내용은 조금 한국적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 고객들과 만나면서 고민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에는 방송이라는 게 그 일반 통행이었습니다. 그냥 쏘면 사람들이 보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방송국들도 고객들을 이해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빠들 많이 이러고 계시죠? 근데 방송국들은 이걸 몰라요. 화장실이랑 텔레비전 안 보십니다. 이러고 방송을 보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세요. 자, 이런 형태를 지금 방송국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도 화장실에 앉아서 TV를 보십니다. 근데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기술들을 좀 찾아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빅데이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좀 고객들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어떤 고객들을 이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e shareable, 공유의 시대죠. 컨텐츠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TV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공유를 할 건가? 자,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데 자,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뭐 트위터, 구글 플러스로 많이 공유를 합니다. 자,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 비디오에 뭔가를 달아야 됩니다. 플레이 버튼은 아니고 쉐어 버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 비디오 밑에 플레이 퍼즈 말고도 어떻게 쉐어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컨텐츠들이 밖으로 알려지고 그 밖으로 알려진 컨텐츠를 타고 다시 자기 서비스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유저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 버튼 외에 뭐 쉐어 버튼, 그 다음에 실제 비디오의 어떤 프리뷰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디오에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는 어떤 인베드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체 비디오에서 진짜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할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클릭을 떠야 될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히트맵을 그려가지고 나이대별로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클릭을 떠야 될지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된 부분들, 진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많이 보는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공유를 시키게끔 해서 컨텐츠들의 어떤 컨텐츠들을 더 알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서비스와 자기 브랜드를 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퍼스널라이제이션. 자, 개인화 시대입니다. 스마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스마트라는 게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 나를 알아주는 TV, 그게 스마트 미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최고의 회사입니다. 빅데이터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이제 뭐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두 아이를 가진 아빠의 페이지예요. 이쪽은 젊은 여성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똑같은 홈페이지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들어가면 또 다르게 나오고 여러분의 아이들 들어가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컨텐츠도 보시면 자, 두 아빠의 어떤 그 페이지를 가보시면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아빠가 보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거. 근데 젊은 여성분들 보시면 뭐 이런 조금 성인 컨텐츠들, 그 다음에 액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지금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엔진을 통해서 각자 개인화된 페이지로 나온다는 거죠. 스마트라는 말이
어떤 유저의 어떤 선호도를 알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지 스마트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거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서비스 굉장히 이거에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애자일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어떤 전 세계 표준화된 어떤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어떤 기법들인데 저는 한국에서도 너무 잘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거의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테스트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대부분 한국에 제가 돌아다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기획자들 상상 속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데이터가 아니에요. 기획자들이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갑니다. 근데 기획자들도 사실은 자신도 몰라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어떤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자 머리에서 기획자들은 옆에서 경쟁에서 뭐 넣었으니까 이것도 넣고 경쟁에서 뭐 이런 거 좋은 거 보니까 이런 것도 넣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상은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그걸 결정을 하고 기획자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어떤 새로운 좋은 기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은 이제 상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상상으로 하는 시대는 뭐 옛날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떤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비디오에 광고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었습니다. 자, 비디오 B에 하나, 둘, 3개를 넣었어요. 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쪽이 좋을까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테스트 앤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꼽아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서비스를 सक्세스하기 위해서는 4가지 스트래티지를 좀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저를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퓨처를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화, 그 다음에 테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이 4가지 전략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4가지 전략에 되게 좋은 툴이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버즈피드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2014년 9월 기준으로 월 순 방문자 1억 5천 명입니다. 뉴욕타임즈 웹사이트 7천만 명인데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현재 회사 가치 5조, 워싱턴 포스트 2조 8천억인데 2배 이상 가고 있죠. 2014년도 매출액이 한 1.2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금 모바일 사용자가 한 50% 이상, 그 다음 아까 밀레니얼이라고 하시는 분들 18세에서 34세 독자가 한 50%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싶은 거, 공유하고 싶은 것을 클릭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예요. 근데 뉴스 하시는 전통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 기사지, 이게 무슨 기사냐. 하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고. 자, 이런 사이트들은 자,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보통 한 3가지인데 제가 2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유입니다. 자, 유튜브 보시면 그냥 비디오만 나오죠. 그 다음에 공유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아이콘들을 좀 크게 해가지고 공유